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 다들 아시죠? 많이 쓰시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뭐 물어보고 막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 제 와이프가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파트타임으로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와이프는 문과거든요. 저는 공대지만 와이프는 문과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사실 와이프 교수가 알면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와이프가 리포트 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런 심리 쪽으로 좀 최근에 레포트를 썼어야 했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죠. 뭐 칼 융의 그 심리학이랑 그 다음에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사람이 그거를 하려면은 그 전공책 읽고 프로이드 이론 막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칼 융 이론 책 막 읽고 그거를 분석하려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런 숙제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물어보면 다 해줘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하는 법 다 알려줬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계정 만들어주고 쓰는 법 다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베끼면 안 된다. 요즘 교수들이 인공지능으로 쓴 글인지 아닌지 디텍트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베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만 해야 돼요. 쓰는 방법을 참고만 하면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여전히 훌륭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아주 훌륭하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렇게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거는 어디까지 일반인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 와이프처럼 숙제하고 뭐 그럴 때는 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직할 때 평균적으로 미국인 직장인들이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연봉이다 뭐다 복지 혜택이다 다 알려주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제너럴한 지식을 이렇게 물어볼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말이죠. 제가 쓰는 회사 기밀 같은 거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회사의 기밀을 인공지능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인공지능 그 핵심 알고리즘 제가 짜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야, 이거 알고리즘 짤 때 어떻게 알고리즘 짜는 게 속도가 더 빨라?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 인공지능은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 님이 한번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그 대답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님이 물어보는 그 IP 주소랑 위치를 통해서 대충 그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고 어떤 회사가 물어보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회사 기밀이 유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공식적으로 못 쓰게 하죠. 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말 편하잖아요. 편하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판단의 윤리적인 가치를 물어보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동성애는 옳은 일일까? 혹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라고 생각해? 혹은 이스라엘이랑 이슬람이랑 자꾸 싸우는데 해법은 뭐라고 생각해? 뭐 이런 가치관을 절대 물어봐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가치관은 인공지능이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돌릴 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종이나 종교나 성별이나 뭐 국적이나 이런 민감한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대답을 흐리멍텅하게 합니다. 즉 좌파진보적으로 대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대답하도록 훈련되어 있냐면 모든 종교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종은 다 똑같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요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셨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좌파진보적인 그 마인드, 그게 바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죠. 라는 거거든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코딩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님이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고 싶은데 파이썬으로 포문을 사용해서 내가 1부터 10만까지 다 더하고 싶은데 그거 예제 좀 만들어줘 하면은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 뭐 아니면 여러분이 뭐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면 내 머신러닝을 해서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의 텐서플로우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수행하고 싶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알려줘요. 파이썬 텐서플로우 1. 몇 버전과 3.0 버전의 차이를 분석해서 그 차이를 다르게 코딩하는 거, 그거 좀 알려줘 하면은 다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인공지능을 쓰면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치 판단 기준을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책 찾아보면은 내가 알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을 방대하게 물어볼 때는 아주 편해요. 뭐 예를 들면 칼융의 심리학 이론과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야? 뭐 이런 거는 사실 단순 비교 대조잖아요.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한 1초 만에 그냥 뭐 A4 여러 장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아시죠? 하지만 이제 가치 판단 기준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쓸 수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때 쓸 수가 없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기밀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서버가 결국에는 인공지능 회사가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다가 질문을 물어보면은 그게 다 유출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인공지능 컴퓨터 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CPU랑 GPU가 뭐 예를 들면 CPU와 GPU 중 어떤 실리콘 공정이 더 중요한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 기업의 어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GPU를 2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고 CPU를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드는 거나, CPU를 2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고 GPU를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드는 경우나, 어떤 게 더 싸게 먹히고 어떤 게 더 속도가 빨라, 이런 거는 진짜 회사 기밀의 어떤 기밀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정보들,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는.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 순간 내 좌표가 찍혀요. 내 IP랑 내 위치를 그 인공지능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쓴 그 패턴을 통해서 인공지능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실리콘밸리 유명 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자다 하면서 이렇게 좌표가 딱 찍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뭘 물어보는지는 이제 정보죠. 다 적어놨다가 그 몇 천만 원에 팔아먹으면 되겠죠. 경쟁사야 돼. 그쵸?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으로 물어볼 수 없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코드가 다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어요, 사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오픈소스는 다 공개돼 있고, 그게 뭐 특별히 뭐 대단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인간이 쓰는 수없이 많은 언어들을 그냥 조합해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시키다 보면 거기서 지적인 어떤 그 지적인 지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텍스트를 막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읽혔는데,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은 빈도로 쓰는 거를 알게 되면 인공지능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언슈퍼바이즈드 머신 러닝이죠. 하지만 이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인간이 알려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하이라는 단어를 쓴단다 하고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인간이 알려주지만 나중에는 영어 사전을 통째로 러닝시키면 이제 초반에 그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간이 가르쳐준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초반에는 사람이 가르쳐주지만 나중에는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린아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 갓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는 엄마가 다 알려줘야 돼요. 이게 물이고
이거는 뜨거운 물이야, 위험해, 이거는 찬물이니까 만져도 돼,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스스로 만져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고도 치면서 깨닫게 되죠.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알고리즘은 다 오픈소스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똑똑한 인공지능이나 안 똑똑한 인공지능이랑 차이가 뭐냐면 결국엔 데이터 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서 대기업이 경쟁하는 게 뭐냐면 GPU를 몇십억 원어치 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병렬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자료들을 맨날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막 읽고 학습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기본적인 뭐 단어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스스로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기업 간의 경쟁은 뭘로 끝나냐면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켰는가, 그걸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가 그래서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요새. 왜냐면 GPU는 병렬 프로세서란 말이야. 그 게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GPU는 그 게임할 때도 쓰이지만 GPU랑 CPU랑 차이가 뭐냐면 GPU는 그 병렬 연산을 위한 멀티코어 개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CPU는 뭐 요즘 나오는 CPU 뭐 코어 많아봤자 한 10개 코어 정도 되지만 GPU는 막 500코어, 1000코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렬로 1000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누가 많이 트레이닝 시켰느냐가 결국에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서 누가 이기냐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대학교, 미국 대학교들이 다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누구나 자기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말에 요즘 심심해가지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냥 혼자 좀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알고리즘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냥 다운받으면 돼요. 그 다운받아가지고 본인 컴퓨터에 깔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운받은 코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갓 태어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멍청해요. 아무 지식이 없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문학 전집, 뭐 전 세계 문학 전집 뭐 이런 거를 트레이닝 시키면 이제 뭐 문학 소녀 같은 그런 아주 문학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 거듭나겠죠. 아니면 내가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다면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의 모든 예제를 다 트레이닝 시키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생성형 인공지능 그 소스 코드 자체는 오픈 소스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가리키느냐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뭐가 인기였냐면 그 디지털 세계에서 키우는 병아리가 되게 인기였거든요. 그 병아리 키우면은 그 때 되면 밥 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하면은 성격이 변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병아리랑 주인이 막 방치한 그 게임 속의 디지털 병아리랑 그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 생성형 인공지능도 누가 트레이닝 시키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여러 번 쓰는 게 그런 성격이 나타난 이유가 그 트레이닝 시키는 회사 엔지니어들의 성향, 다시 말하면 연구소장의 성향, 그 회사 사장님 성향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회사 사장들 성향이 어떠냐면은 좌파들이에요. 다 좌파. 그래가지고 좌파 진보적으로 대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푸는 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문제 물어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너는 결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너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해? 뭐 이런 가치 판단 기준 있잖아요. 왜 이슬람이랑 그 기독교랑 유대교랑 사이가 안 좋아? 뭐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을 물어보면은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대답합니다. 즉 좌파 진보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존중받아야 되며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막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교과서 같은 답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인공지능 회사와 개발팀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저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좌파 진보적이지 않고 본인이 그 배운 그대로 대답하도록 그렇게 코딩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리고 그런 텍스트를 잘 골라가지고 좌파 진보적이지 않은 텍스트를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가지고 트레이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랑 똑같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서울 사람 성향이 나타나겠죠. 반면에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지방 색채가 나겠죠. 그리고 동남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동남아 정서가 되고 미국 정서, 일본 정서, 유럽 정서 다르잖아요. 그게 다 부모의 어떤 역할 그리고 그 지역 문화 때문인데 결국에 그런 식으로 나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기업이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회사 사장이랑 연구소장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많은 좀 가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대기업 제품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기가 꺼려져요. 그것보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부 인터넷이랑 연결하지 않고 자기네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만 쓰면서 회사 내부 기밀만을 트레이닝 시켜서 회사 내부 직원들을 도와주는 전문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좀 뜨겠죠. 그러겠죠, 딱 봐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 최고의 대기업 같은 경우 직원들이 뭐 일을 할 때 업무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회사 기밀이니까. 하지만 그 회사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 내부 직원들이 쓰는 생성형 인공지능 좀 만들어줘 하면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그 회사 공장에다가 세팅해 놓고 그 회사 공장에서 실제로 쓰는 파라미터들을 다 학습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 회사 직원들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뭘 생산한다고 쳐봐요. 반도체나 뭐 PCB를 생산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이 물어보겠죠.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PCB에서 라인과 라인 사이가 뭐 50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솔더가 숏이 안 나려면 나는 솔더 볼을 몇 마이크로미터짜리 쓰는 게 좋아? 뭐 이런 아주 생산에 아주 크리티컬한 회사 내부 기밀 정보는 밖에서 외부에다 물어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들을 이제 내가 내부에다 물어보면 되겠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 인공지능이 대답해 준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앞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다루는 인공지능도 나타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성경 공부할 때 앱을 가끔 보거든요. 왜 앱을 보냐면 웬만하면 전 종이책으로 성경책을 읽는데 가끔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뭘까? 뭐 흔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을까? 아니면 정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을까? 아니면
형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을까? 아니면 천국이라 지옥,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을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경 앱으로 그런 거를 그 단어 수를 카운트 해주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성경의 경향성을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좀 요약해줘봐, 뭐 창세기 내용을 요약해줘봐, 뭐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고, 뭐 이런 거 좀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대기업에서 그 쓰는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오답이 나와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은 PC주의적으로 대답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좌파 진보적으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옳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고, 어떤 종교가 더 나은 종교가 있을 수 없고 다 제너럴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사실 진짜 궁금한 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코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답을 얻어낼 수 있게 설계할 수가 있겠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하지만 성경 같은 그런 텍스트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냥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뭐 단어를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뭐가 나오느냐를 바탕으로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결론 내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종교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PC주의적으로 대답하는 알고리즘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대답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야 될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하게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저만의 좀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한번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저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만든 다음에 그걸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서, 취미로 만들어서 한번 그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한번 팔아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의 빅픽처인데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만드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에 이거를 처음 성공해가지고 처음 성공하는 게 어려웠던 거지, 이제는 이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는 이런 소스 코드가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본 알고리즘 다운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이제 없는, 지식이 없는 베이비가 이제 다운받아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파일을 계속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계 문학 전집 먼저 알려줘야겠죠. 알려주고, 아니다, 그 전에 이제 사전을 알려주는 게 먼저 좋겠죠. 뭐 영어 사전을 먼저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문학 전집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가꾸고자 하는 그 전문 분야로 이렇게 전문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그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 컴퓨터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단순 정보 찾는 거는 다 잘 돼 있어서, 굳이 나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민감한 도덕적 가치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제가 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가 정확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먼저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사전을 먼저 트레이닝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도덕적 판단 기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챗봇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어저께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랑 축의금 문제로 싸웠는데 이게 누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거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 얘기 딱 들어보고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야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친구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좋겠어. 그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네가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쵸?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나만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만들어가지고 앱스토어에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시겠죠? 요즘 그 컴퓨터, 스마트폰 앱 만들기도 되게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거를 좀 굳이 내가 취미로 이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코딩이 양이 좀 버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자바나 그 C# 같은 걸로 실제로 하드 코딩을 다 해가지고 앱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 앱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듭니다. 요새는 그냥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구글의 플러터라는 앱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안드로이드 앱과 아이폰 앱으로 만들 건데, 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거를 검색하면은 내가 검색한 그 단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가지고 그거 검색한 결과를 그 화면창에다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검색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고 싶어. 만들어줘. 기본 프레임 만들어줘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뼈대 만들어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디테일한 코드를 이제 제가 또 코딩에 넣으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뭐 예를 들면 제이슨 계열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건데, 이거를 내가 쿼리 검색하려고 하는 그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 알고리즘이 제이슨 계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인덱스랑 값을 찾아가지고 리턴해주는 뭐 그런 알고리즘 만들어줘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코딩을 사실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앱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누구나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드 코딩하는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실 이제는 조금만 배우면 문과생들도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도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엔 뭐냐면 창의적인 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존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좌파진보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좌파진보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내가 물어본 거를 자기가 트레이닝 받은 거대로 그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으면 아주 잘 나가겠죠.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제가 어떤 스타트업을 만났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다 오픈소스로 다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패션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기분이 울적하고 그리고 좀 이런데 나의 기분을 밝게 해줄 수 있는 드레스 코드 좀 추천해줘 하면서, 나는 참고로 30대 여성이야 하면은 이제 그거를 딱 예를 들면 청바지를 입고 양말은 뭐 노란색으로 신으시고 뭐 구두는 뭘 신으시고 무슨 메이커가 좋겠고 위에는 뭐 하얀 티에 뭐 토끼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머리핀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그 코딩 자체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딩은 이제 다 해주는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이디어,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제 자라나는 꿈나무들은 막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막 학원 많이 다니고 막 맨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실질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험. 뭐 예를 들면 산에 가가지고 뭔가 자연을 이렇게 탐구하는 뭔가 뭐 보이스카웃이나 막 이런 거, 걸스카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뭐 농촌 체험학습, 뭐 기업 체험학습,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양한 걸 체험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인재가 돼야 돼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전국 시대가 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대가 왔다. 회사에서 하는 업무도 이제 다 해줄 거예요. 그 전에 뭐 장부 같은 거 처리하고 뭐 결제 받고 뭐 이런 거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엔 굉장히 창조적인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코드를 또 응용해서 자기만의 어떤 커스텀하게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또 만들어내고, 막 이런 다양한 창조적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주저리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봤고, 제가 요즘 그래서 주말마다 하고 있는 게 이 생성형 인공지능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가지고 이 나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트레이닝 할 때는 굉장히 좋은 GPU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트레이닝 하려면 그 글을 다 읽고 이제 그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니까 그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이 끝나면은 그거를 사용할 때는 그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 없어요. 뭐 심지어 요새는 라즈베리 파이 4 가지고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끝난 후에 그 대답하는 거는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델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머신 러닝에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머신 러닝을 통해서 모델링 된 거를 이제 인퍼링 하는 거,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는 좋은 컴퓨터는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말마다 뭐 하고 있는지 제 요즘 새로운 취미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